영상이 가장 중요합니다. 뇌전증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관리하는 방법들 얘기해 보겠습니다. 우선은 이 뇌전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래도 원칙이 있으실까요? 우선은 뇌전증 치료의 기본은 이제 약물 치료가 네. 되니까요. 네. 적절한 약물을 잘 선택해서 또 처방대로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는 것이 하나의 축으로서 가장 중요하고요. 네. 하지만 또 약만으로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. 네. 이 환자마다 이제 증상이 잘 유발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유발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관리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서 자기 스스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. 네,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의지가 있어야지 병에 대한 지식도 생기고 증상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거나 안 하는 거, 이거 유발 요인을 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, 잠잠한 뇌를 자극해서 발작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있을까요? 제일 대표적인 유발 요인은 이제 음주고요. 네. 또 이제 수면 부족도 이제 발작을 유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뇌전증 환자분들은 이제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하고 네. 이제 이 수면 사이클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바뀌는 것도 안 좋습니다. 네.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네, 보통 하고요. 네.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약을 빼먹지 않아야 된다. 본인이 어떤 게 유발 요인인지 잘 모르겠다. 대체 생각해도 특별한 유발 요인이 없는 것 같아요 할 때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일기 같은 거 쓰는 거 네, 어떨까요? 맞습니다. 네. 잘 말씀하셨고요. 본인의 이제 증상을 잘 관찰을 해서 기록을 해서 그 규칙을 찾아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저희 에필리아 사이트에 네. 발작 일지 기록할 수 있는 아. 그 란이 있어요. 그래서 어. 거기에 발작이 있었던 것도 기록할 수 있고 네. 여성분이면 또 생리 주기에 따라서 또 발작 맞아요. 빈도가 바뀌니까 네. 생리 주기도 기록할 수 있고 그거를 그대로 출력을 해가지고 가지고 진료실에 가져가실 수도 있도록 네.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거 꼭 다운받아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이거 무엇보다도 약을 잘 챙겨 먹는 게 기본인 것 같고, 그래도 뇌전증 약 중에서 이렇게 종류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놓치기 쉬운 이 복용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처방전대로 복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. 네. 근데 이제 아마 처방 전에는 뭐 아침 식후, 뭐 저녁 식후 이런 식으로 이제 편의상 식후에 복용하시도록 이렇게 처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사실 환자분들 중에서 저는 사실 식사 시간이 너무 불규칙해서 이걸 지키다 보면 뭐 약도 빼먹게 되고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저는 그러면 식후라는 조건을 무시하시고 그냥 시간을 정해서 네.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또 약을 아무래도 장기로 복용하시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한 번 빼먹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네. 만약에 원래 복용해야 되는 시간에서 뭐 한 2-3시간 정도 딜레이가 됐다 그러면 약이 주변에 있다면 빨리 드시고요. 네. 근데 이미 그 다음번 약 먹을 시간이 됐다. 어. 그러면은 2배의 용량을 한꺼번에 먹어야 그렇게 되나? 생각할 이렇게 수 생각할 수 있죠.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 약물 농도가 갑작스럽게 오르면서 좀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미 그 한 번이 그냥 지나버렸다. 네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네. 한 회 분량을 복용하시되 그 이후에 다시 빼먹지 않도록 네. 규칙적으로 네. 드셔주셔야 약간 떨어진 약물 농도가 다시 올라가니까 네.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고요. 또 뭐 감기약을 먹어야 된다. 뭐 한약을 지었다. 뭐 예방접종을 했다. 이런 다른 네. 이유로 이 약을 중단을 해야 될 것만 같은 네, 그런 네. 생각을 네, 하시는 네, 경우가 네, 있어요. 절대로 네.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뇌전증 약제는 중단하시면 안 되고 심지어는 저희가 금식하면서 수술 준비할 때도 다른 약은 안 드셔도 되는데 우리 약은 꼭 드셔야 돼요.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네.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또 이제 추가로. 밤에 술 마셨다고 나 술 맞아요. 마셨으니까 안 먹는다. 네네네. 술은 일단 유발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 술은 드시면 안 되고요. 두 배로 발작이 더 날 수 네. 있죠. 약까지 빼먹으면 더 안 좋은 거죠. 네. 네,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약을 잘 먹으려고 했는데 첫 치료에 실패하는 요인 중에서 이제 부작용 때문에 복약 수능도라는 게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. 약이 다 똑같지는 않고 이제 부작용도 조금씩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유독 힘든 약도 있을 것 같고요. 간략하게만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? 항경련제의 부작용은 굉장히 다양하고요. 모든 약들이 다 부작용 써 있는 거 보면 네.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들이 써 있지만
뭐 약별로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도 좀 다릅니다. 간혹 이제 심한 피부 발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. 그런 경우는 무조건 최대한 빨리 네. 약을 끊고 병원으로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되고요. 그 외에는 뭐 어지럼증이라든지 또 일부 환자분들은 약간 성격 변화가 좀 나타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. 네. 이 발진은 그래도 조금 흔한 부작용 중에 속하지 않나요? 약마다 일단 발진 네네네. 생기는 확률은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. 좀 흔하게 생기는 종류가 뭐 카바마제핀이나 라모트리진 이런 계열의 약들인데 흔하다고 하더라도 뭐막 10% 20% 이렇게 절대 되지 않고 부작용 네. 중에서 네네네. 네, 정말 이게 오랫동안 약 먹다 보면은 이제 진료실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아무래도 이제는 약 좀 끊어보겠습니다. 줄여보겠습니다. 그 말이잖아요. 교수님이 해주시는 말이 정말 듣고 싶을 텐데 절대 이제 혼자 생각에 안 먹어도 되겠다 해서 상의 없이 약 끊는 건 안 됩니다. 그래도 발작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. 좀 이제 약을 줄여도 되겠다. 판단되는 기준이 있을까요? 대개는 뭐 2년 이상 네. 약을 잘 드셔서 이제 발작이 없는 경우에는 네. 약을 좀 줄여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약을 줄이다가 한 번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이제 평생 드시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. 그렇지만 이제 안 드셔도 되는 경우에 계속해서 약을 드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대개는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약물 감량을 좀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. 네. 이제 그것도 내전증의 원인 질환에 따라서 좀 신중하게 네.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이거를 일관적으로 여기서 2년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계속 약을 먹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부원 설명을 하자면 기존 질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또 사실 제 환자 중에서는 이미 그 조건은 다 충족이 됐고 충분히 뭐 한 5년 동안도 발작이 없으시고 뇌 안에도 특별히 더 이상 진행하는 병변이 없으신 것 같고 뇌파도 너무 정상이고 좋으신데 근데 사실은 환자분이 사회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또 특히나 운전을 계속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네. 하면 네. 내전증 약제를 이제 줄여나가기 시작하면은 운전을 하시면 안 돼요. 네. 그게 사실은 더 이슈가 네, 돼서 네, 네. 아직은 약을 유지하고 싶다고 네. 하셔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. 네. 환자분들 중에 약을 끊기를 원치 않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. 네, 내전증에서는 운동도 약간 다르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운동도 있고, 그죠? 저는 물에는 가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는데. 그렇죠. 이제 발작이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혼자서 물에 들어가서 하는 운동 정말 위험할 수 있죠. 혼자서 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좀 위험하실 수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제 발작 조절이 아주 잘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제한을 좀 풀어드리기도 하는 편이고요.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운동에 대한 어떤 상담은 좀 다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반대로 오히려 이제 특히 소아 청소년기 이제 부모님들은 워낙 걱정이 또 더 많으시니까 또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. 아이가 체육 시간에 활동해도 되느냐. 근데 해도 되거든요. 네. 웬만한 경우는 네. 약 잘 먹으면서 관리가 잘 된다면 네. 선생님도 계시고 친구들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 어울려서 활동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운동 자체가 뭐 내전증이 나쁘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네. 이제 조절이 잘 안 될 때 네. 만약 그 운동을 하다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느냐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알겠습니다. 너무 높은 데 올라가거나 뭐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중요한 얘기들은 교수님들이 다 얘기해 주셨고 우리 당뇨병 환자도 혈당을 조절하듯이 꾸준히 관리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? 예전에는 몰라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는데 요즘에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. 정보의 홍수. 여러분들이 궁금한 모든 것은 이 손바닥 안에 핸드폰 안에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의학도 발전하지만 정보의 접근성도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우려도 좀 되거든요. 괜히 여기저기서 시간 낭비, 돈 낭비 하지 마시고 내전증에 대한 정보는 에필리아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세요?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할 건데. 내전증 환자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질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전증이라는 하나의 말로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다 보면 사실 내 경우는 저게 아닌데 이런 네.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그게 맞는 거고 저희가
방송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진료를 받고 계시는 선생님에게 나의 질환에 대해서 잘 물어보시고 치료에 대해서도 함께 상의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좋은 결과가 있으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, 저희 에필리아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 전달도 해드리지만 또 개별 케이스별로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실 때 또 거기에 상담 올려주시면 저희 전문의들이 돌아가면서 답변 달아드리고 있거든요. 그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문전석 교수님도 한마디 해주시죠. 네, 저도 오늘 이렇게 보기만 하던 브레인튜브에 이렇게 보게 돼서 영광이었고요. 네, 조금이나마 이제 뇌전증 환자분들께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이제 말씀을 드렸고, 또 여러 이 채널을 꼭 환자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도 좀 많이 보셔서 뇌전증 환자에 대한 편견 같은 것들이 좀 사라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네.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에필리아 홈페이지에 가면 또 이제 해당 의료진들 정보들이 다 있어서 네. 그 전국에 여러 교수님들이 다 참여하고 계시거든요. 네, 자기 네,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지 확인해보면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. 다음에 또 에필리아 선생님들 모시고 얘기할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